네, 오늘은 그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파월은 왜 볼커 담배 피던 시절을 회상하는가 이렇게 정했고요. 파월이 작년 말부터 볼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볼커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배경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그 시황이 어떻게 좀 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연말부터 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제 자기는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겠다. 그래서 금리를 굉장히 급속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파적인 시각으로 돌변을 했고요. 이것이 뭐 금융시장에 주식시장, 채권시장 다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이제 그 파월 의장이 되겠고요. 요 밑에 계신 분이 이제 폴 볼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7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80년대 계속 이제 FRB 의장을 했던 지금의 이제 그 제롬 파월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분의 그 이미지를 보시면은 주로 이제 담배를 많이 피고 오십니다. 그래서 요때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던 때라 대부분 사진 이미지를 보면 이제 담배 피는 모습이 나오고요. 여기 이제 연준 의장, 예전에 이제 그 연준 의장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금리를 급속도로 올렸던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파월이 볼커 얘기를 하는 거는 나도 볼커처럼 하겠다, 볼커처럼 강단 있게 금리 세게 올릴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의 금리 상황하고 지금 금리 상황, 그때 인플레 상황, 지금 인플레 상황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요. 그때 이제 볼커가 이제 FRB 의장일 때, 이분이 이제 79년도 8월에 취임을 하셨는데, 요때부터 해서, 금리를, 이때도 이미 금리가 높았었던 때인데, 이게 급속도로 올립니다. 그래서 20%까지 올렸다가, 또 단기간에 또 급속도로 빼요. 예, 그 9%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단기간에 또 이거는 제대로 인플레를 잡은 게 아니다 해서 또 급속도로 올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거의 롤러코스터 같이 이렇게 기준금리가 한 번 바뀔 때 3% 4%씩 바뀝니다. 예, 지금 75bp 바뀌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3, 4% 그냥 쉽게 그냥 쑥쑥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좀 공포와 충격을 받았었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금리를 급상승 시킴으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요때 이제 정점을 찍고 15%까지 정점을 찍고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면서 이제 그 CPI 인플레이션은 잡기는 잡았습니다. 예, 잡기는 잡았고, 다만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있었다.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제 기준금리잖아요. 20%면 이런 상황이었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걱정이 됐던 시기가 없습니다. 이때 이후부터는 물론 조금 이렇게 튀는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FRB가 생각하는 2%대 정도 수준에서 계속 움직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최근 이제 한 3, 40년 동안은 그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시장에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급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 파월은 볼커처럼 이렇게 기준금리를 나도 강하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이 CPI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건 맞고요. 요때 이제 이 CPI가 올라갔던 그 배경은 석유 파동 때문이죠. 예, 그래서 석유 파동이 73년, 74년에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80년, 때 2차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CPI가 크게 올랐다. 그래서 이 CPI, 인플레를 잡는 거는, 사실은 그 기준금리만한 이 약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강력하게 기준금리를 움직였던 이 볼커를 나는 따라하겠다라고 하는 파월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요 그래프는 이제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자 단점이 노동시장이 유연하다고 하죠. 노동시장이 뭐 언제든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은 뭐 이렇지 않죠. 한국은 굉장히 조금씩 움직이는데 미국은 뭐 움직였다 하면은 뭐 몇 퍼센트는 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겠지만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실업률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면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금리라는 거는 조달 코스트이기 때문에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면은 뭐 사람을 해고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사람들 줄인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실업률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뭐 이것도 이제 70년대부터 장기 데이터인데요. 2020년 코로나 때 이게 엄청나게 급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는 뭐 사실은 미래 예측이 어렵고 당장에 이제 유통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실업률이 올라갔고 이걸 잡기 위해서 연준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푼 거죠. 그래서 돈을 풀므로 인해서 실업률이 또 급속도로 돈도 풀고 금리도 내리면서 급속도로 이제 실업률이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금리를 올리면서 실업률이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실업률이 안 올라갑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한편으론.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실업률은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실업률의 어느 정도 실업률의 레벨은 5%입니다. 5%. 예, 이 5%대가 사실은 완전 고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제닛 옐런도 그렇고 지금 있는 이제 파월도 그렇고, 예, 이 5% 정도면은 어느 정도 안정권의 완전 고용 상태인데 지금 그거보다 낮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파월 입장에서는 이 실업률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려도 되는 겁니다. 이 버퍼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뭐 1% 이상.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 실업률을 신경 쓰지 않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지금 좋은 여건인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쉽게 대담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CPI 목표치는 2%입니다. CPI 목표치는 2%이기 때문에 CPI가 지금 아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의 뭐 8% 정도잖아요. 이게 지금 2%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고 실업률은 더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예?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오히려 좋은 뉴스다. 그래서 bad is good 이런 얘기를 지금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실업률에 버퍼는 있는데 1차 목표, 파월이 생각하는 1차 목표는 CPI를 낮추는 게 그게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결돼야지 되는 거고 실업률은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예, 경기 침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금리 인플레가 잡혀가지고 잡혔던 80년대 초반부터 해서 주식 시장이 어땠냐? 요 상황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S&P 500 지수인데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잡힌 이제 82년도 정도부터 해서 S&P 지수가 100에서 4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장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때는 이제 미국의 이제 연금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니프티 50라고 해서 50 종목 뭐 밸류와 성장성이 있는 50 종목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던 요런 구간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이제 마젤란 펀드라는 이제 대표 펀드입니다. 이게 이제 피터 린치가 운용하셨던 펀드고요. 요 밑에 게 이제 S&P 500인데 요때 이제 마젤란 펀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다. 그래서 13년 동안 29%라는 뭐 어마어마한, 예, 그 연봉이 29%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국의 퇴직자들한테 엄청난 행운을 줬던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잡히고 나서는 굉장히 주식시장은 좋았다. 뭐 요런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물가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됐고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이제 뭐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물가를 올렸던 주범들을 제가 한 5개 정도 이제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양적 완화, 미중 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페드 정책 실패, 이게 이제 CPI를 급속도로 올린 5가지의 이제 그 원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그저께. 예,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 뭐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 이런 이제 그 물가를 올릴 악재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슈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양적 완화가 급속도로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결국은 인플레가 발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인플레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고요. 뭐 양적 완화는 이미 끝난 거죠.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식으로 해서 양적 완화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중 분쟁은 사실 이게 공급망 이슈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망이 제대로 안 돌면서 이거는 뭐 이제 이번 정권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트럼프 정권부터 시작을 한 건데 궁극적으로 이런 분쟁의 요소들로 인해서 좀 그 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뭐 별로 나아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에서 이제 락다운 같은 경우가 이제 차츰 해소되면서 이 공급망 이슈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은 사실은 초반에 굉장히 이 물가를 올리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특히 이제 그 러시아가 지금도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하고 있지만 천연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죠. 예, 그래서 독일로 가는 이제 노드스트림, 예, 이거 이제 막고 있고 그렇게 이제 무기화해서 가격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유가도 그렇고 가격이 조금씩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촉발한 인플레, 에너지 위기가 조금은 처음에 가졌던 이제 가격 임팩트보다는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좀 큰 거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페드의 정책 실패. 이거는 사실은 파월도 인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물가가 올라가는 걸 너무 간과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말에 트랜지토리다, 이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금리 정책을 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텝이 꼬인 거죠.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올렸어야 될 때 안 올리고 올해 너무 빅 스텝을 크게 하는 거죠. 예, 이런 형태로 해서 페드의 정책 실패가 있었는데 이 정책 실패를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파월은 이 정책 실패를 오판한 거를 반성을 하면서 내가 금리를 급속도로 올려서 볼커처럼 급속도로 올려서라도 그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페드의 정책 실패도 조금 잡혀간다. 궁극적으로는 계속 시장에다가는 최우선 과제가 물가 잡는 거다라고 수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매번 FOMC에서 하는 얘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예, 물가를 잡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자기가 재확인해서 물가 잡는데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과거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그 제갈공명의 수레입니다. 제갈공명의 수레가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병사들이 끌고 다니는데요. 이 제갈공명이 죽고 나서 자기가 죽은 것을 안 알리려고 여기다가 이제 가짜 목각으로 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결국은 그 사마중달이라는 이 그 윗나라의 이제 책사죠. 이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중달이 겁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나중에 엄청 후회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촉을 잡을 수 있었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그 죽기 전에 제갈공명이 허장성세를 쓴 거죠. 예, 그래서 전쟁에서 뭐 촉이 더 오래 지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PI가 결국은 죽은 공명이 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되면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도망가는 게 맞냐, 사마중달처럼 지금 도망가는 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요 말씀을 그 일화를 이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결론은 뭐 사실은 뭐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가 잡힐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인데 이게 사실 너무 조급하게 기대를 합니다. 저는 이게 시간차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고요. 지금 뭐 금리를 뭐 빅스텝을 몇 번 한다고 바로 인플레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간과 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이 금리 수준도 현재 이렇게 높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올려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래서 아직까지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이게 시장에 계속 더 잔존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인플레가 안 잡히겠냐? 인플레가 안 잡히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겠냐? 이게 또 하나의 두려움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과거에 뭐 폴 볼커처럼 정말 20%까지 갈 거냐?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때는 뭐 하고 지금하고 뭐 다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인플레를 그 크게 만들었던 이런 5가지의 큰 악재들이 조금씩은 이제 해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문제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의 문제지 인플레가 잡힐 수 있다. 인플레가 잡히면 제 생각에는 페드가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바로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 부분 CPI 수치가 확인될 때까지는 이 고금리는 지속이 되고 금리를 계속 뭐 내년까지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렇게 물가 데이터 CPI가 좀 잡히면 주식시장은 그때부터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시장까지 어느 정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는데, 현재 상황에서 너무 물가에 민감한 지금 상황이 되다 보니 좀 시장이 더 변동성이 큰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자산 배분 차원에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지금 투자하기에는 뭐 물려 계신 분도 많겠지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